세계 요리 평론가로서 40년간 각국의 음식을 탐방해온 마르코 로시.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인 그는 피자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한국 음식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음식. 특히 김치는 일본 나베에 들어가는 양념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그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한 요리 평론가가 진정한 맛과 문화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올해 65세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태어나 40년간 세계 각국의 요리를 탐방하며 글을 써온 요리 평론가입니다. 제가 태어난 나폴리는 피자의 진정한 고향이죠.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진짜 마르게리타 피자의 맛을 알고 자란 저에게는 음식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프랑스의 섬세한 요리, 중국의 깊은 마신도의 향신료 예술까지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였거든요. 특히 김치라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저 일본의 나베 요리에 들어가는 매운 양념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주변의 동료 평론가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뭐 특별하겠어? 중국 음식의 변형이거나 일본 음식의 아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김치에 대해서도 발효채소가 대단하다고 이탈리아에도 올리브 절임이나 피클 같은 건 얼마든지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아시아 요리 중에서는 일본 요리를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교함과 절제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나치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제가 쓴 여행기에서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서울을 거쳐 도쿄로 향했다. 이런 식의 짧은 문장 정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음식, 특히 김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4년 봄, 도쿄에서 열린 세계 발효음식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각국의 발효음식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권위 있는 행사였어요. 저는 이탈리아의 치즈와 발효햄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포럼 둘째 날 일본 측 발표자가 동아시아의 발효채소 요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발표자는 김치나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치나베는 일본이 한국의 김치를 받아들여 일본식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일본 요리입니다. 김치의 매운맛을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순화시키고 일본의 전통 나베 조리법과 결합시켜 탄생한 음식이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일본답다. 다른 나라의 음식도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김치가 한국의 고유한 음식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으로 먹는 발효채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일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는 원래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한국이 원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나베는 완전히 일본식 요리죠.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별게 없군. 김치라는 것도 결국 일본에서 제대로 된 요리로 발전한 거구나. 그날 저녁 도쿄의 유명한 김치나베 전문점에서 실제로 김치나베를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본 요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이것이 김치의 완성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조 김치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거칠고 투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포럼이 끝날 무렵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라는 음식도 결국 일본에서 완성된 것 같다. 역시 일본인들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요리야.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발효 음식에 대해 발표를 마친 후 한 명의 참가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었는데 자신을 김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효 및 생물학을 연구하는 교수라고 하더군요. 마르코 씨의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치즈의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이 훌륭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의 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치요? 어제 도쿄에서 김치나베를 먹어봤는데 꽤 맛있더군요. 일본인들이 한국의 김치를 잘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 순간 김 박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르코 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국에 한번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진짜 김치가 무엇인지, 한국의 발효 문화가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 박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조금 망설였어요. 발효 채소 하나 보러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40년간 요리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거부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어요. 한국의 김치가 일본의 김치나베와 얼마나 다를까? 좋습니다. 하지만 며칠 정도만요. 제가 다음 달에 프랑스 출장이 있어서.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박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2시간 30분 거리더군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대단할 게 있겠어. 김치라는 발효채소 하나 제대로 보고 한국 음식 몇 개 맛보고 오면 되겠지.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 박사를 만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를 데려간 곳은 고급 한식당이 아니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진짜 김치를 맛보려면 이런 곳에 와야 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마을에 도착해서 만난 분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김 박사가 김치 명인이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웃으시면서 이탈리아에서 오셨다고? 우리 김치찌개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시골집 부엌에서 끓이는 찌개가 뭐 대단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뚜껑을 열고 김치찌개를 보여주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냄새부터가 도쿄에서 맛본 김치나베와 완전히 달랐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알고 있던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깊은 발효의 향이 입안에서 폭발했고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복합적인 맛들이 혀를 감싸더군요. 그리고 돼지고기와 두부, 그리고 각종 야채들이 어우러진 국물의 깊이란. 이건 단순한 나베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는 언제 담그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작년 김장철에 담근 거예요. 1년 넘게 익힌 김치로 찌개를 끓여야 제맛이 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넘게 발효시킨 김치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뜨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이 맛의 복잡함과 깊이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발효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래된 치즈나 발효햄도 훌륭하지만이 김치찌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었어요. 이건 일본 나베와 전혀 다르다.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김치도 다르고 조리법도 완전히 다른걸요. 일본의 김치나베는 한국의 김치찌개를 모방해서 만든 요리예요. 하지만 발효의 깊이나 재료의 조화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김치나베는 진짜 김치의 맛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김 박사와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 음식의 진정한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로 시작된 충격은 더욱 큰 놀라움으로 이어졌어요.
점심으로 나온 비빔밥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채 비빔이 아니구나. 각각의 나물마다 서로 다른 조리법과 양념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들이 고추장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샐러드와는 전혀 다른 철학이었어요. 비빔밥은 한국의 음양오행 철학이 담긴 음식이에요. 라고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하얀, 검은색 5가지 색깔의 재료가 들어가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맛있게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음식이었던 거예요. 저녁에는 불고기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불고기는 일본의 야키니쿠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 박사가 깜짝 놀라더군요.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불고기는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한국 고유의 조리법입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굽는 방식은 한국이 원조죠. 실제로 불고기를 먹어보니 일본의 야키니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장, 배, 마늘 등으로 만든 양념에 재운 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추에 싸서 쌈장과 함께 먹는 방식도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고기를 즐겨 먹었어요.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육식 문화가 시작되었죠. 라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둘째 날에는 다양한 전과 장아찌를 맛봤습니다. 김치전, 파전, 동태전. 각각이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김치들,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갓김치까지. 김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라고 제가 말하니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김치만 200가지가 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철학과 역사를 가진 완성된 요리 문화라는 것을, 특히 발효기술에서는 어쩌면 이탈리아보다도 더 정교하고 다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김 박사는 저를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김치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보죠.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시장에는 다양한 김치를 파는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김치는 얼마나 발효시킨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한 할머니께서 이건 6개월, 이건 1년, 저건 2년 된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2년 된 김치를 맛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신맛과 감칠맛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었고 이건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고 깊어져요. 갓 담근 김치, 3개월 익은 김치, 1년 익은 김치가 모두 다른 맛이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맛을 즐기는 것이 한국 김치의 특징이에요. 그럼 일본 김치는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김치는 사실상 절임에 가까워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바로 먹는 방식이죠. 발효라기보다는 염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김치는 시간과 함께 숙성되어가는 살아있는 음식이고 일본의 김치는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가공식품에 가깝다는 것을 말이죠. 일본의 김치鍋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김치찌개는 충분히 발효된 신김치로 만들어야 제맛이 나지만 일본의 김치鍋는 생김치나 얕게 절인 김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맛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때 저는 지난번 일본에서 들었던 김치鍋는 일본 요리라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김치찌개라는 한국의 전통 요리를 일본식으로 변형한 것을 마치 일본이 창조한 요리인 것처럼 포장한 거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문제네요. 김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제가 마르코 씨를 한국으로 초대한 거예요.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파리에서 열린 국제요리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전 세계 요리 평론가와 셰프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행사였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김치와 발효의 진실, 한국 음식 문화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떨렸어요. 40년간 요리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한 나라의 음식을 집중적으로 옹호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김치를 일본 나베에 들어가는 양념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경험한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년 넘게 발효시킨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의 깊은 맛, 200가지가 넘는 김치의 다양성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발효의 예술. 청중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김치나베와 한국의 김치찌개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라고 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김치나베는 한국의 김치찌개를 모방해서 만든 파생 요리입니다. 하지만 원조인 김치찌개의 깊이와 복합성에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이때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특히 일본에서 온 참가자들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일본인 요리 평론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마르코 씨,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김치나베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치나베도 훌륭한 요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본의 독창적인 요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마치 누군가가 이탈리아 피자를 변형해서 자신들이 피자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비유를 듣고 청중들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탈리아 사람인 제가 피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김치찌개 그리고 한국 음식 전반은 이제 세계 요리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음식이 아니라 인류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측 참가자들의 표정이 여전히 불편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일본인 셰프가 저에게 다가와서 마르코 씨, 조금 과하게 한국을 편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편든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40년간 요리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저는 항상 진실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셰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르코,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 나도 한국 음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한 미슐랭 셰프는 다음 달에 한국 방문을 계획해봐야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온 젊은 셰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마르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음식의 진가를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로 날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일본에서 김치나베를 먹었을 때 저는 이것이 김치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한국의 김치는 아마 이것보다 더 투박하고 거칠 거라고 단정했죠. 정말 무지했던 겁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정신이며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1년, 2년씩 발효시키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맛을 만들어가는 이런 철학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더욱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40년간 세계 음식을 탐방해온 제가 65세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박사님과 시골 할머니가 보여주신 진정한 한국의 맛,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인터뷰어가 앞으로도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리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했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는 매일 김치찌개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자 인터뷰어와 스태프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이에요. 파리에 돌아가서도 한국식 재료를 구해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있어요. 물론 할머니 손맛에는 못 미치지만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다시 그 시골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방송 인터뷰를 보셨다고 하시면서 이탈리아 아저씨가 우리 김치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 한 포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탈리아 가서도 잘 먹으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와서 이런 감동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저는 파리의 제 집에서 매일 아침 김치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동료들에게 한국 음식의 진가를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65세에 만난 김치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셈이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할 겁니다. 진실을 아는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다시 와서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맛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진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니까요.